오늘부터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연아 전 의원, 김효정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이 6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오전 9시 기준으로 1.59% 기록하면서 직전 지방선거 이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10시 투표율이 나올 텐데요. 통상적으로는 지방선거 투표율,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전체 투표율도 높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역대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전체 투표율은 대선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고군분투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특징상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투표용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투표하지 않겠다 이러는 좀 무관심층도 많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 또는 그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고조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좀 지지율이 낮았던 패턴이 이번에도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최대 8개의 기표 용지에까지 투표를 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는 이번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가는 길에 사전투표 할 생각인데요.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또 선거 당일날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사전투표 미리 하면 좀 편리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점차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투표율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대선이 77.2%였나요? 조금 77%가 조금 넘어갔고 이제 2018년 지방선거가 60.2%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인천이 최저였거든요. 55%가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대 격전지가 됐으니까 인천의 투표율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나 대선 직후에 지금 3달 채 안 돼서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2018년 지방선거가 1995년 1회 동시지방선거 이래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 60.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50% 중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양당이 다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대선 패배에 실망하고 TV도 안 보고 좌절하고 밥맛도 없다, 입맛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지지자분들은 투표에 대한 어떤 의욕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표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겼으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우려할 수도 있을 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선보다는 상당히 관심도가 조금 낮아지고 후보들 스스로는 다 격전지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인 관심도나 투표율은 조금 더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투표율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의 어떤 셈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지방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지층의 투표율을 갖고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지율 박빙을 나타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핵심 지지층의 그 해당 정당 지지율을 조금 웃도는 숫자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전투표를 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독려를 했을 때 일반 중도층의 사전투표를 독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까 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대선 결과에 실망을 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핵심 지지층의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두 개에 따라서 저는 좀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후자, 즉 핵심 지지층,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는 지지층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선에서 사실은 대패했기 때문에 현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점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시장이 다시 재선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직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봤을 때 굉장히 우세를 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중도 핵심 지지층 모두 다 집결시켜야 되는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보통 여론조사 결과하고 또 최종 투표 결과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큰 선거이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론조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당 지지율만 믿고 우리가 투표 동료를 조금 게을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지금 박빙의 경우에서는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이 굉장히 사활을 걸고 이 사전투표 동료에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이목을 끌거든요. 그동안 높은 사전투표율은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었는데 이런 지도부의 움직임은 그 배경 뭐라 분석하십니까? 일단 여당 지지층에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 2년 전에 총선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매번 이상하게 본투표에서는 이기는데 사전투표에서 그 득표가 뒤바뀌는 경우가 여당에서는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공교롭게 그 사전투표함의 관리 부실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신고를 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종합적인 양상이 부러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계층층에서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본투표는 하루고 사전투표는 이틀입니다. 예, 그래서 투표의 확률이 어느 쪽으로 더 많냐라고 봤을 때 사전투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투표율 높이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금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전 수준으로 보면 대선보다는 사전투표율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네. 지선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지지층 중에서 본투표에 투표를 하려고 오히려 사전투표를 패싱하고 기다리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 지지층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도부와 또 원내 의원들이 앞장서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선거투표 캠페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부정투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이 있다는 건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투표 동료는 양당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선거라고 보여져요. 중도층보다는.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지지층을 끌어내느냐, 또 그 투표율을 높이느냐, 그분들의 그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대선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투표에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사전투표에 미리 하는 것이다. 라는 게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6월 1일 최종 그 투표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각 당의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오시게 하느냐, 그거에 정말 사활이 갈려 있는 문제고, 또 실제로 지금 판세 분석을 해보면 격전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7군데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4군데, 민주당이 원래 3군데 의석을 가지고 있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4곳
것을 제외하고 민주당 세석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들은 또 사실상 또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더더군다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오시게 하는 것, 그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전 10시 기준으로 현재 사전 투표율 2.6%입니다. 지난 지선에는 이 시간에 2%였기 때문에 0.6%포인트 더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지역 5.3%,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지역 1.8%, 또 전통적인 보수 지역과 진보 지역의 대조적인 또 현상이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지선은 어떨까 관심이거든요. 지금 17곳 광역단체장 중에서 몇 곳 정도의 승리를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당 지도부는 9곳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희는 항상 겸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대선보다는 현장에서는 지금 지선의 분위기가 국민의힘 지지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대선 때보다 지금 월등히 높아서 어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를 넘게 조사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인수위 과정 속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사실은 역대 대통령보다는 높지는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좀 반대 여론도 있어서 초기부터 좀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민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의외로 용산이 시대가 개막이 되고 또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협치를 이루어 나가고 장관 인선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 초기에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벤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가 항상 지지도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상승 기류를 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졌지만 높은 지지율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지하면서 사실은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민주당 내부의 지금 분란 모습, 또 갈등 모습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박안주 의원 또 최강욱 의원들의 성비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성이라든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어떠한 혁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지금 더 악재가 돼서 추세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지금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까 저희가 예상한 9석 이상으로는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9개 지역 접쳐 주셨습니다. 민주당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혜나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한 가지도 유리할 게 없는 지방선거여서 더 답답해지는데요. 선거 구도도 그렇고 또 당 지지율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점점점 민주당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각종 여론조사 지상파 3사에서 여론조사 한 것도 그렇고요. 보면 저희가 지금 민주당은 4+알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에서는 뭐 7군데에서 8군데 정도 저희가 이기면 승리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희망사항인지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이기면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전부터 경기도가 최대의 이 관심 지역이자 격전지로 떠올랐고요. 또 마치 이제 여야 또 대통령과 또 직전 대선 후보를 그 대리하는 대리전의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가장 최대의 승부처가 경기도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기면 이긴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양당의 주장이었고 민주당은 특히 그래서 김동연 후보의 인물론으로 저희가 이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몇 군데 이제 격전 지역이 있긴 한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승조 후보가
굉장히 그 인물에서 뛰어나고 뭐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후보인데 안타깝게도 그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인가요? 확진되셨었어요, 코로나에. 그래서 거의 일주일간 발이 묶여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제 이런 글도 SNS에 올리시고 했던데 저는 충남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물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지하시는 지지층들 또 유권자분들께서 지난 대선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투표장으로 꼭 나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야의 최근 선거 전략을 보면 막 자신 있다기보다는 읍소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읍소 전략들, 이런 선거 전략들,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읍소 전략이라기보다는 저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그러고도 정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로 봤을 때도 저는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경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받지 못했죠. 한 5.9% 정도 졌던 지역인데요. 공교롭게도 저는 이번에 김동연 후보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개항에서 뛰면서 오히려 이 격차를 줄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선 후보로만 남아 있었다면 그 어떤 잔 기억들, 아깝게 졌던 그 애잔한 기억들 때문에 저는 그 지지도가 어느 정도 격차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면 지금 인천 계양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영석 후보 간의 그 격차를 따라잡는 모습을 보면 이제 경기도가 사실 그동안 벌어졌던 격차를 지금 사실 연고도 없이 명분도 없이 이재명 후보가 다시 등장을 해서 또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모습, 또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실망감과 아울고 또 지금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과 그 혁신의 저항 세력에 대한 메시지도 사실은 저는 이재명 후보라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의 문제도 아니고 신념이나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 생존을 위한 정치만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나설 때도 어떤 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치는 생존 정치다 이렇게 비판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또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국회에 다시 재입성하려고 하는 것이 수사를 좀 방어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는 논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확인시켜주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사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이긴다는 한들 또 진다고 한들 저는 굉장히 명분 없는 싸움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큰 기여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후보가 개항을 해 출마했을 초반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쉬운 선거는 없죠.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고 또 계획한 대로 되는 선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 나눴듯이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하의 이재명 대선 후보였습니다마는 1614만 표가 무색하게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당이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초반 선거운동을 조금 너무 방심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후보인데 조금 더 나홀로 조용히 이렇게 치르는 선거가 훨씬 더 방향성이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뒤늦게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초반에 이제 출마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명분 뭐 이런 얘기 저희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당에서 전국에서 조금 지원 유세나 또 지원 요청이 있었고
또 뭐 본인 물론 뭐 정치적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정부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의 어떤 요청에 의한 그런 출마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정부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좀 어그러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선거는 결코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민주 진영의 석 달 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께서 그냥 그렇게 뿌리를 뽑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이번 그 인천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인천에서 마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 을에서의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외의 어떤 그 격전지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 그 정무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인천에서 주로 이제 본인 선거가 오히려 더 지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패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당으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밑바닥부터 새롭게 뭔가 혁신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요. 다만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이라는 것이 이제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는 인물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크게 좀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 사정도 감안해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조금 결집해서 제대로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천 계양을로 총집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난타전이라고 불릴 만큼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양구민을 우롱한다. 배준영 의원은 계양구를 하숙집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지든 이기든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윤영선 후보 간의 이 표격차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박빙으로 가면서 경기도지사 선거 또 경기도 전반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계양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하고 계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은 저는 약간 대선의 연장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개인 유튜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본인의 활동을 이제 송출해서 보내고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물론 그게 지역 주민들에게 뭐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 또 말실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젠가요?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실 이제 전략을 좀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러자마자 또 나온 실수가 바로 인천은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는 막말까지라고 비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언이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의 수도권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도시와 산업화 과정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화된 지가 지금 30년, 40년, 50년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곳에서 50년 정도 정부 치고 살았다면 그게 외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은 또 하나의 좀 갈라치기일지 새로운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애착심 또 자기 지역에 갖고 있는 자부심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흔들림을 주는 전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에서 지역 중심의 후보로서 좀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타낸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일수록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본심은 있지만 정말 계양을을 생각하는 이런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대선의 연장전으로서 그다음 경기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뭔가 당의 뭐를 책임지고 싶은 그런 모습과 또 본인의
방탄을 입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존 전략까지 복잡해지면서 결국 이런 실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당연히 여당에서는 이런 후보의 실언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게 선거고 그게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든 지든 경기도지사 선거에 굉장히 크나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거기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전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 말한 이 외지인 발언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거는 막바지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말 실수하지 않는 것, 또 본인이 출마한 지역과 어떤 연계된 그런 상황에서 그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조금 아니면은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자제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실제로는 토박이도 계시고 또 수도권이 전부 그렇잖아요. 또 뭐 충청이든 또 전라도든 이쪽에서 또 그 오신 분들이 많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0% 틀린 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이랄지 조금이라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세적인 입장에서 뭐 토박이론, 설세론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떤 방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뭐 그 수세적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굳이 이야기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막판까지는 저는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지가 어디든 간에 전국적으로 다 출마할 수 있거든요. 주소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는 곳인데 대체로 그러면은 뭐 전국 단위 총선 전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민으로부터 평가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논의한다는 그런 국회의원의 어떤 막중한 책임이나 이런 역할을 봐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며칠 안 남았고 오늘 내일 사전 투표긴 합니다만 막바지까지 실수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장까지 3명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을 해서 주목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 보건복지부의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게 2019년 국감을 들고 있는 거죠? 네, 뭐 전격적으로 어떤 인사 철학을 전반적으로 바꾸신 건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뭐 능력 위주다 이렇게 했던 것에서 선회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 후보자를 장관을 2명이나 지명을 하신 거는 저는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좀 지속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지역 안배 또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통합과 협치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었죠. 그리고 뭐 식약처장을 지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의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뭐 한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기왕이면 여성 후보자들을 이렇게 발탁을 했을 때 조금 더 모두가 문제 없는 이렇게 조금 민주당에서 반발하지 않는 이런 후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국감 때 나온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막말이란 막말이고 또 인신 공격성 어떤 그런 발언이기도 한데 또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명 철회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문제 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장관 후보자 낙마한 2사람도 뭐 형식은 어찌됐건 자진 사퇴하는 형식이었고 지금 문제 많은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꿈쩍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김성애 그 비서관도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점에서도 좀 매우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문회를 좀 잘 해야겠죠.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청문회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문위원들이 요청서가 오면 정말 잘 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받고 또 정책 검증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당장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추천 인사가 누굴까? 누구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반길까? 오히려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100% 만족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서로 정치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반대 이유를 찾게 되고 또 그걸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이 인사를 지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세운 원칙에서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채워서 여성 인사를 이번에 대거 지명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임명과는 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안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없는데 또 전문성이 전혀 연계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분들을 굉장히 고위직에 올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장관은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신 능력 중심이라는 것에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행정 전문가다라는 예. 비판이 일지만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었던 유은혜 장관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전혀 경력도 없었고 오직 본인이 교육과의 연관성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육위원을 했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있었지만 그 학교에 그 초빙 교수인가 개건 교수, 겸임 교수 그 경력이 정만 달아두고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행정 전문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범위가 큽니까? 대학도 있고 유치원 교육도 있고 또 평생 교육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행정 전문가가 이 지금 굉장히 비전문가가 망쳐놓은 교육 행정, 교육 정책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순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굉장히 갖고 계시고 또 두루 세평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여성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잘 해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김승희 의원 자체도 저는 비판하시는 그것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분이고 또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경험과 본인이 식약청장을 하면서 저는 실무와 또 입법 과정의 모두를 겸비한 굉장히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정책 검증과 또 기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도덕적 검증을 통해서 국민께 평가받고 또 임명의 절차까지 이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두 번씩이나 이제 이 두 명의 여성 후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연달아서 그 낙마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부디 이 두 분이 도덕적으로나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도 좀 제대로 된 그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잘 받고 통과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유은혜 장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유은혜 장관이 결과적으로 크게 비판받거나 크게 못한다고 또 평가받는 건 결과적으로는 또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이 이를테면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면 조금 보완하는 보완제 역할로 차관도 좀 그 부처 출신이거나 이렇게 하면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장 차관이 전부 다 교육과는 조금 무관한 비전문가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교육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소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보여주어야만 청문회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두 분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들을 예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을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행보의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종의 예를 갖추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장에 오르게 되면은 그 장을 전에 하셨던 분들을 좀 찾아가서 원로들에게 고견을 듣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받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영부인이 이런 것을 했다? 그것도 이렇게 어떤 일정을 잡아서 네. 저는 그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좀 같은 당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런 행보를 하는 역대 영부인은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특정 행사에서 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좀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직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전임 대통령 부인들에게 뭔가 지혜를 구하고 또 예를 갖추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관례로 남아서 저는 앞으로도 후임 대통령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정말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초청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초청만 하고 오시라고 하면 잘 안 오시죠.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이 원로들은 한 번 더 전화해서 오시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또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데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도 정말 많이 오셨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영부인 관계에서도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아름다운 그런 관계와 전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뭐 구체적인 어떤 행보를 이어가실지는 몰라서 뭐 제가 이 정도 기대하지만 글쎄 그런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역대 영부인들의 행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 제 기억으로는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여사가 당초 말했던 조용한 행보, 조용한 내조에 맞는 행보라고 보십니까? 맞지는 않죠. 네. 조용한 내조, 부인으로서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하신 행보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시겠다라는 게 방점이었는데 그런데 전례 없는 일을 찾아서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 그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직 그 대통령 부인이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데 전 대통령 부인들께서 오지 마라, 안 만나겠다 하시긴 어렵겠죠, 굳이. 그런데 당초 약속한 대로 조금 조용한 행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뭐 통합이나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나 협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더 기울이시고 또 어떤 연유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이었는지 김상희 부의장의 어떤 쓴소리였는지 참모의 어떤 충언이었는지 어떤 게 계기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 장관을 전격 이렇게 2명이나 추가로 임명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통합 협치는 대통령께서 많이 하시고 대통령 부인께서는 당초에 약속하신 대로 조용히 내조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